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저는 인천 서구을 국회의원이고요. 이용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건태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건태 의원님 지금 당에서 법률 대변인을 맡고 있고 저는 당의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법적 대응 또 저쪽에서 들어오는 공격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방어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건태 의원님은 국회 들어와서 이제 처음 뵙습니다. 뭐 옆에서 보는 어떤 이건태 의원님의 느낌은 굉장히 차분하시고 꼼꼼하시고 뭐 내공이야 뭐 제가 평가할 부분은 아니고요. 굉장히 좀 품격 있는 어떤 정치를 하신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주변의 동료 의원님들이 굉장히 좀 이건태 의원님에 대한 뭐랄까 인간적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호감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결혼하고 처음 신혼생활 시작한 곳이 바로 이제 부천 소사입니다. 소사역에 저 이제 세종병원 있잖아요. 그쪽 가는 길에서 처음에 이제 빌라 생활을 하면서부터 네. 그래서 부천에서 소사에서 좀 살다가 좀 있으면 이제 저기 부천역 근처로 또 가서 거기서 또 빌라 생활 또 한 4년 이상 하고 뭐 그러다가 이제 인천으로 넘어갔는데요. 그래서 부천이 저로서는 굉장히 좀 뭐랄까 생소하지 않은 굉장히 익숙한 동네입니다. 근데 부천 이곳은 되게 오랜만에 왔어요. 오랜만에 왔는데 오늘 주제가 헌법입니다. 헌법.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딱딱한데 헌법을 통해서 본 대한민국의 현 정국 또 현 정국을 통해서 본 대한민국의 헌법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제가 되나요? 예, 헌법에 대한 대강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헌법을 보시면은 처음에 시작하는 게 전문입니다. 아마 보셨을 것 같긴 한데 한번 음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니면은 두 번 다시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헌법이라는 게 한 나라의 여러 가지 정치 체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기본권 이런 것들을 최상위의 규범으로 정립해 놓은 내용이 이제 헌법일 텐데요. 그 헌법의 정신이 되는 내용들이 바로 전문에 담겨 있습니다. 이 전문을 보시면은 우리나라 헌법이 어떤 정신을 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 가서 할까요? 네. 자, 헌법기관이 아닌 것은 1번입니다. 1번. 예, 헌법의 구조를 쭉 보시면요. 1장 총강에는 이 국가의 영토라든지 주권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고요. 국민의 권리와 의무, 가장 중요한 헌법의 양대 축 중에 하나가 국민의 여러 가지 기본권들을 헌법에 담고 있습니다. 그게 2장에 담겨 있고요. 3장에는 국회, 4장에는 정부가 있는데 정부의 1절에 대통령, 2절에 행정부, 그 하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회의, 행정각부와 감사원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5장에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에 관한 조항과 경제, 헌법 개정에 관한 사항들을 헌법에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보시면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서 명확하게 그 해당 기관을 명시해 놓은 기관을 우리 이제 쉽게 말하면 헌법기관이라고 하는데요. 다 헌법기관입니다. 네, 다 헌법기관이고요. 중앙선관위도 헌법기관입니다. 이번에 계엄군들이 그 중앙선관위라고 하는 헌법기관에 침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 그 중앙선관위 다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헌법기관에 대한 물리력을 사용하는 이런 여러 가지 행태가 바로 이제 내란하고 또 연결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대한민국 헌법의 구조가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헌법재판소는 다른 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냥 법원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가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런 대한민국 헌법의 체계를 한번 보시면서 국가 체계가 잘 아시는 것처럼 40조의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라고 하고 66조에서 사항의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101조에서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3권이 헌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정치 체제 하에서 이 3권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근대 국가의 역사 속에서 이 3권을 철저하게 하나의 그 모든 권력을 하나에 다 집중시키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권력 분립의 원칙, 3권 분립 또는 견제와 균형 이런 원리들로 설명이 되는 부분인데 이와 같이 이 세 개의 권력 집단이 이와 같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국가가 운영이 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잘 알고 계시죠?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를 하고요. 문제가 있을 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는 탄핵을 하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문제가 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소위 제2요구권이라고 하는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과 또 사법부는 입법부를 향해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와 같이 각 세 개의 축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국가가 안정적인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허물어지게 되면 사실은 권력이 집중되고 결국은 독재의 어떤 그런 흐름으로 귀결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자, 계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12월 3일 날 저는 이제 지역에서 장례식장에 있다가 나와서 이제 귀가를 하는 와중에 갑자기 이 소식을 듣고 정말 사실 그날은 다 마찬가지겠지만 실감이 안 났을 거예요. 사실 저는 한 달 정도는 계속 실감이 안 났어요. 이게 정말 꿈인지 생시인지 현실인지 뭔지 잘 실감이 안 났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이었지 않습니까?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저도 그 개인사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인데 어느 날 벌어진 거예요. 근데 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77조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긴 합니다. 근데 그 12월 3일 날 계엄 이후 현재까지 잘 아시는 것처럼 계엄이 갖춰야 될 어떠한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거예요. 대통령 윤석열이 얘기하는 내용들은 야당의 여러 가지 예산 폭거라든지 탄핵이라든지 입법 독재라든지 부정선거 의혹이라든지 얘기는 하지만 그 얘기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런 사유로 과연 계엄을 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내용을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다. 즉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은 명확합니다. 전시사변,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윤석열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여타의 사정들이 전혀 사실과도 맞지 않지만 그러한 사정으로는 계엄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계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계엄의 어떤 실체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계엄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인하고 자백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 부정선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물 투표지로 선거가 이루어지고 결과가 집계되고 확인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최종적으로 전산 입력을 할 뿐이지 실물 과정이 다 존재하고 보관합니다. 부정선거는 있을 수가 없는데 설령 100번 양보해서 부정선거에 일종의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성립할 수 없는, 도대체 그 사람이 법률가 출신인지조차 의문되는 그런 계엄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실체적 요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을 했는데 이 계엄은 이와 같이 국회에 바로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77조 5항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계엄이 이루어지면
자, 계엄법에 따라서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할 수 있습니다. 즉 행정부와 사법부를 다 계엄군에 의해서 지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국회가 계엄이 잘못됐다,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을 헌법과 계엄법에 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계엄 하에서도 국회의 권한 행사는 보장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왜냐? 그 계엄 자체가 부당한 방식, 지금 이번 계엄처럼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계엄의 주 타겟은 국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정말 무지막지한 계엄을 진행한 것인지를 단적으로 헌법 규정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절차적으로도 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고요. 국무회의 심의사항입니다. 계엄과 그 내용들은.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국무회의라고 할 만한 전혀 어떤 요건도 갖추어지지 않은 채로, 그죠? 1시간 반 동안 뭐 이러저런 순차적으로 국무위원들이 와가지고 논의했다고 하는데 순차적으로 와가지고 논의한 거는 국무회의가 아닙니다. 일정한 수, 지금 현재 상으로는 11명 이상이 와야 되는데 11명이 와서 논의를 한 건 딱 5분. 그전에는 순서대로 오는 사람들 붙잡고 그냥 이러저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는 국무회의라고 볼 수가 없죠. 그리고 국무회의에 어떤 안건 상정도 되지 않고 5분 동안 무슨 심의가 이루어졌겠습니까? 그 국무회의의 결과들을 문서로서 이렇게 부서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급한 일이 있었길래 이런 어떤 졸속적인 방식으로 계엄을 했는가? 자, 이런 계엄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두말할 나위 없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사항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 재판의 탄핵 사유가 총 5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계엄 선포의 유연성입니다.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내용들이고요. 두 번째는 포고령 발표, 이 포고령 발령의 유연성인데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 1번 내용만 보시더라도 국회 활동을 봉쇄하겠다는 겁니다. 나머지 내용은 헌법상의 여러 기본권들을 철저하게 부정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요 48시간 한번 보세요. 의료인들 48시간. 윤석열이 자꾸 하는 얘기가 이번 계엄은 경고성 계엄이고 잠깐 경고하는 차원에서 하려고 했던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48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절대 임시적으로 경고성으로 계엄한 거 아닙니다. 그 비상입법기구 최상목한테 건네준 쪽지에도 보시면은 국회를 무력화하고 새로운 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산도 마련하라 그러는 것이고 절대 그런 내용 아닙니다. 이런 그 구체적인 포고령과 쪽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페북에 썼는데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숨 쉬듯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계엄 포고령은 국회 권한 행사를 전면적으로 봉쇄하고 그 헌법에 규정된 여러 가지 기본권들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 위헌적이다. 그래서 포고령 발령 또한 위헌이라고 하는 탄핵 사유에 분명하게 해당되는 게 명확하게 확인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계엄 선포와 내란죄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과거에 80년도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통해서 그게 그 자체가 내란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판결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으로 바로 등치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럼 내란은 뭐냐? 이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번 사안에 비춰보면은 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 국헌 문란할 목적을 형법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2호를 한번 보시면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국가기관, 헌법기관이죠. 그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물리력을 동반해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 그런 거를 국헌문란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그걸 바로 우리는 내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는 바와 같이 헌법기관, 어디죠? 국회랑 중앙선관위, 그것을 군경이라고 하는 물리력, 강압을 통해서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죠. 그죠? 국회의원들 잡아 끌어내고
국회 자체를 부정하고 새로운 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했고 중앙선관위를 침탈하고 직원들을 체포하려고 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하고 중앙선관위 핸드폰 압수하고 서버를 압수수색하려고 시도를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리고 물리력을 동반한 폭동을 일으킨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번 사안은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이라고 하는 내란에 정확하게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자꾸 초지일관 내란 아니다. 오히려 곽종근 특전사령관,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 이네들로부터 내란 프레임이 잘못 시작되었다. 이런 얘기까지 얼마 전 탄핵재판에서 윤석열이 얘기합니다. 지난주 탄핵재판에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바로 한 5m 앞에 두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곽종근과 홍장원으로부터 내란 프레임이 시작되었다. 탄핵 조작이 시작되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윤석열이 그 얘기를 한 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목적의식적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지자들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내란 조작 이것을 설파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세요. 지금 계속 그런 얘기들을 이제 국민의힘과 여러 극우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란의 요건에 정확하게 부합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내란은 굉장히 형법에서 가장 중범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두머리, 수괴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소위 중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사형 무기, 징역 5년 이상, 그리고 부하수행, 같이 동조하거나 폭동에만 관여해도 5년 이하의 징역 금고. 굉장히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형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자, 이런 계엄과 내란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는 제가 뭐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어떤 책임들이 뒤따르는 거냐. 첫 번째는 징계 책임, 소위 파면시키는 대통령의 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탄핵, 징계 책임이 뒤따릅니다. 헌법 66조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쭉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 탄핵을 국회가 소추할 수 있습니다. 아까 삼각형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회가 대통령의 잘못된 행태를 견제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죠. 탄핵 소추. 그래서 이런 요건을 갖추면 소추할 수 있고 권한 행사가 바로 정지되고 공직에서 파면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을 때 이제 탄핵의 요건에 해당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에서는 5가지 탄핵 사유를 가지고 이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일단 판단을 합니다. 첫 번째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포고령 발령의 위헌성, 세 번째는 국회 침탈, 네 번째는 중선관위 침탈, 다섯 번째는 정치인 등 체포 시도. 요 5가지를 가지고 탄핵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 5가지의 탄핵 사유가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가 이번 탄핵 재판, 헌법 재판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봤고 저도 다 봤고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이 5가지 사안은 언론에서도 다 확인된, 사실은 저는 지금 지난하게 증인신문 과정들을 거치고 있긴 하지만 증인신문의 내용은 몇 가지 사실관계의 주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뿐이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소위 탄핵재판의 사유 5가지는 사실은 이미 다 확인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탄핵재판 과정에서의 증인신문의 증언들이 어땠다 저땠다 이런 얘기들은 저는 본질적이거나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탄핵 사유는 다 확인된 것이고 다만 지금 주되게 탄핵 재판 과정에서 확인하는 내용들은 크게 보면 2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 이번 계엄 과정이 윤석열이 얘기하는 것처럼 경고성인지 임시 방편적인 것인지 아니면 영구집권을 깨하는 새로운 어떤 그 독재의 어떤 그런 발판을 마련하려고 했던 것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최상목의 쪽지의 내용들을 헌법재판관들이 아주 적확하게 질문을 합니다. 이 비상입법기구라고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
국회를 대체하려고 새로운 기구를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실제 헌법재판관들이. 이 계엄의 성격을 간파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과연 국회의원을 정말 물리력을 동원해서 끄집어내고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이미 국회에서 여러 가지 청문회라든지 국조특위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미 수사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다 진행이 됐고 윤석열 내란 수계뿐만이 아니라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인 각종 사령관들도 다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방대한 수사 기록이 수사기관에서 헌법재판소로 넘어와 있습니다. 각종 사령관들이 진술한 조서들도 다 넘어와 있습니다. 몇몇 여인영 방첩사령관 그리고 이진우 수방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묵비를 하거나 진술을 거부하고 있긴 하지만 이미 그네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들이 헌법재판소에 넘어와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탄핵사유 5가지 그리고 세부적으로 다투어지는 이 2가지 큰 사항들이 다 확인이 됐다. 사실상 정리가 됐다라고 보고요. 헌법과 법률의 위배 사항을 그렇게 다 확인이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탄핵이 되는 거냐 파면이 되는 거냐 그 위반 사항이 대통령을 직위에서 물러나게 할 정도로 정말 중대한 사항인 거냐 그것까지 판단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왜? 가벼운 법률 위반 가지고 대통령을 직위에서 물러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라고 하는 정말 이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 되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군경을 동원한 이것만큼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 사항이 또 있겠습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최소한의 상식과 소양만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파면 사유다. 이렇게 판단할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7차 변론을 했고요. 목요일 날 8차 변론을 할 겁니다. 8차 변론을 하면 현재까지 채택된 증인신문까지 마무리가 되고요. 그 이후 재판은 아직 정해진 않았지만 아마도 추가적인 증인신문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진행이 더 되진 않을 거다. 그러면 일부 아주 극소수의 증인신문을 추가적으로 하거나 안 하거나 일 거고 마지막 변론 정도, 최종 변론 정도 하면 탄핵 재판은 마무리가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일정한 한 2주 정도의 그런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서 3월 초중순 정도면 아마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 결과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 탄핵 소추단 위원으로서 구성원으로서 이제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을 가 보면 윤석열이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정말 저런 사람이 일국의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었나라고 하는 것이 좀 한편으로는 굉장히 화가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런 한숨이 나오기도 하는데 바로 이제 이 지근거리에서 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윤석열 측 변호사가 증인신문을 하는데 증인신문 과정이 어떻게 보면 때로는 국회 측에 유리한 내용으로 흘러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질문 자체도 그렇고. 그러면 윤석열이 옆에다 대고 그만하라고 막 합니다. 다 보고 있는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대통령인데 뭐 좀 이렇게 밑으로 소론을 찌르든지 그것도 아니고요. 그냥 대놓고 그만해. 와 정말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이렇게 아무런 요건도 갖추지 않은 무대뽀의 계엄까지 선포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 그 계엄과 내란을 저지른 이후에 탄핵소추 의결이 돼서 탄핵 재판을 받고 있는 이후에 윤석열이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정말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행태들이 질비하지 않습니까?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헌재를 공격하고 법원을 비판하고 수사기관을 무시하고 사법 시스템, 사법 절차를 다 부정하는 꼴이거든요. 그것은 탄핵 사유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탄핵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판정을 했냐면
대통령은 보시는 바와 같이 헌법 69조에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에 선서를 한다라고 이 선서 문안까지 헌법에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취임식 때 선서를 하잖아요, 실제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대통령의 제1의 책무가 헌법 준수 의무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탄핵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 이렇게 명시를 해놓습니다. 박근혜의 탄핵 사유에 들어가진 않지만 박근혜가 그때 당시 보였던 여러 가지 국정농단 이후에 보였던 행태들을 보면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계속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태블릿 PC 뭐 이런 것들이 다 등장할 때 이 말하면 조금 있다가 거짓말하는 게 확인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조금 변명하면 조금 있다가 또 거짓말이 확인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일련의 행태들이 대통령으로서 헌법 준수 의무가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고 그런 것 또한 탄핵, 파면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사유로 삼았습니다. 저는 윤석열이 지금 보이고 있는 계엄과 내란 이후에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 절차나 시스템, 보이고 있는 유연적, 유법적 행태들은 탄핵 사유가 아니지만 대통령을 탄핵하고 파면하는 데 있어서 헌법재판관들이 매우 유력한 근거로 삼을 것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윤석열의 지금 행태는 스스로 자신의 발목을 잡는 꼴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계엄과 내란에 따른 두 번째 책임은 형사 책임이죠. 지금 형사 책임 과정에서 윤석열이 수사 절차를 다 부정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구속영장, 영장 실질심사하고 발부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입에 담기 어려운 서부지법 폭동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저는 윤석열을 위시한 극우 세력의 사주에 따른 극우 세력의 폭동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요. 정말 자숙하고 반성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그런 일들을 계속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헌법 84조에는 내란죄, 외환죄에 대해서는 재직 중에도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즉 내란죄, 외환죄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기소해서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재직 중에 내란죄로 수사를 받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이걸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럴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헌법 제정권자, 이 국민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담아놓은 겁니다. 실제로 벌어졌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 기소된 내용은 내란죄만 기소된 겁니다. 윤석열이 저지른 범죄는 이거 이외에도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체포영장 그 집행을 거부한 게 윤석열이었던 거 없이 그렇게 했을까요, 과연? 저는 그런 행위들 다 범죄입니다. 소위 말하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뭐 직권남용, 대통령 경호법 위반 죄 다 범죄입니다. 그러나 그런 범죄들은 아직은 재직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파면되겠지만 그러면 파면이 돼서 직에서 물러나면 또 추가적인 수사와 기소와 재판이 이루어질 겁니다.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지게 해야 될 책무가 저를 포함한 당과 여기에 계시는 분들의 목소리로 반드시 관철시켜야 됩니다. 가감없이 빈틈없이 그래야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란 자들이 이런 행태를 꿈꿀 수조차 없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계엄과 내란에 대한 책임으로 헌법 68조에는 권리된 때 파면이 되면 권리죠. 그러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3월 초중순에 파면이 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런 정치적 책임 또한 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계엄과 그 내란과 그에 따른 탄핵 이런 일련의 내용들에 대해서 쭉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면 안 됐겠지만 이 벌어진 마당에 추상같이 모든 법적, 정치적 이런 직에서 물러나는 파면 모든 책임들을 가감없이 다 물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권력자들이 이런 일들을 꿈꿀 수 있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지금 몇 분 남았을까요? 지금 7시 40분.
제가 8시까지 하면 됩니까? 편하게. 네. 자, 지금 최상목 대행이 이제 그 지난번에 국회에서 3명의 헌법재판관들을 선출을 했지 않습니까? 이러저러한 절차를 거쳐서 국회에 적법한 의결을 거쳐서 국회에서 선출을 했어요. 근데 그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2명만 임명하고 1명은 임명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할지를 여러 가지로 이제 저희들도 생각을 했는데 3명 중에 2명만 임명하는 것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참 최상목도 서울법대 나왔거든요. 윤석열도 서울법대 나왔지 않습니까? 공부를 그렇게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그 좋은 머리를 이런 방식으로 쓴다는 게 참 대한민국이 안타까운데요. 보시면은 대한민국 헌법 111조에는요. 헌법재판소가 규정되어 있고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 대통령이 임명은 합니다. 그러나 재판관은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3인은 대통령이 사람을 정해서 임명하겠죠. 대통령이라고 하는 정부의 행정부의 수반, 국회,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 이렇게 3부, 3권에서 3명씩을 말하자면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임명을 하는 꼴입니다. 왜? 한쪽에서만 임명하면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다양성, 헌재의 다양성을 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회에서 3인을 선출하면 대통령은 임명해야 됩니다. 만약 그 국회에서 선출한 자가 정말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게 확인이 된다면 그것까지는 임명을 못 하겠죠. 그런 형식적 판단을 할 수 있겠으나 그런 거가 아니라면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은 대통령 임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10년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 3인을 선출을 해야 되는데 선출을 안 함으로 인해서 그 헌법재판소의 구인 체제가 완성이 안 됐고 그 구인 체제가 완성이 안 됨으로 인해서 헌법소원을 제기를 해서 헌법재판을 받고 있던 국민 중에 한 분이 이거 문제가 있다. 국회는 왜 선출 안 하느냐. 국회는 이 9명으로 헌법재판소를 구성해야 될 국회도 나름의 책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책무를 다하지 않은 그 부분은 헌법상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헌법재판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헌법재판소에서 그래. 구인체제를 완성할 책무가 국회에도 있어. 안 한 것은 헌법상 문제가 있어. 라고 판단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이미 있었는데 심지어 이 경우에는 국회가 선출까지 했어요. 선출까지 했는데 대통령이 그걸 계속 선출을 안 해가지고 임명을 안 해서 이 헌법재판소의 구인체제를 완성시키지 않고 있는 이 형국. 그것은 과거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당연히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빨리 임명하라고. 임명하지 않는 행위 자체가 위헌이고 위헌이면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헌법 규정된 탄핵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덕수도 탄핵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 계속 임명하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상상도 못한 꼼수로 3명 중에 2명만 임명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서? 여야 합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야 합의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헌법 조문을 보시면 국회에서 선출할 때 여야 합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선출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 본회의의 의결 절차, 적법한 의결 절차만 거치면 되는 거예요. 물론 하위 법률에 인사청문회법이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되죠. 여야 합의라는 그런 어디에도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그런 요건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를 이유로 임명을 거부하는 것 또는 국회 선출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외면하는 매우 유연적 행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설령 여야 합의를 전제로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여야 합의는 다 거쳤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야 합의가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상목한테 묻고 싶어요. 과연 여야 합의가 없으면
민주당이 추천했던 2명 중 1명 정계선 재판관을 임명하고 마은혁 재판관은 왜 임명하지 않는지, 정계선 재판관만 합의했고 마은혁 재판관은 합의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민주당은 2명 추천하고 국민의힘은 1명 추천하기로 합의가 있었던 거고요. 누구를 추천할지는 각 당의 자율에 맡기는 겁니다. 당연하게도. 그런데 민주당이 추천한 2명 중에서 최상목이 1명만 골라가지고 이 사람은 합의가 있었으니까 임명한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기가 그 한 사람만 합의가 있었다는지 어떻게 알아요? 민주당이 알아서 추천한 건데. 마은혁이 센 사람 같아 보이니까. 그거 말고는 설명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목이 지금 3명 중에 2명만 임명하고 1명을 임명하는 것은 어떤 논리를 가지고도 어떤 주장을 가지고 설명이 안 돼요. 그냥 하기 싫은 겁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가 이런 방식으로 국가 운영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헌법도 무시하고 법률도 무시하고 자기 주장에도 스스로 설명이 안 돼요. 자기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대한민국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 하는 것 자체가 매우 개탄스럽고,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이,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온몸을 가지고 지금 막아서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잡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거부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거부권 뭐 더 설명 안 해도 잘 아시잖아요. 소위 헌법 53조에 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대통령 공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 보시면 법률안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의가 있을 땐 대통령은 국회에 환부하고 제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것을 제의의 요구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대통령 거부권.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명시가 되어 있긴 합니다. 그런데 헌법의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무제한적인 게 아니에요. 소위 그것을 헌법 내재적 한계라고 하는데요. 이 자체 내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어떠어떤 한계가 있다라고 명시를 하지 않아도 헌법의 일반적인 해석론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 한계라고 하는 것, 거부권 행사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법률이 위헌성이 명백하거나 이 법률을 통과시켰다가는 국가의 재정이 파탄난다라거나, 통과시켜도 행정부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할 수 없는, 집행 불가능한 법률이라거나, 이런 요건들이 있을 때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타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일반적인 해석론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 보이는 거부권 행사는 뭐냐?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거부권 행사하는 거예요. 헌법에 전혀 근거하지 않는 거죠. 헌법학자들의 해석도 다 무시하는 거고요. 자, 그런 상황으로 거부권 행사를 계속 해왔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승만 시절에 거부권 행사가 총 45건이고요. 이렇게 쭉 해왔습니다. 대체적으로 대통령들은 거부권 행사 잘 안 해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권은 서로 상호 존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리고 견제와 균형을 하긴 하지만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거부권 행사하면 입법권이라는 건 아까 국회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국회 입법권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거거든요. 한 축을 그냥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국회가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막아왔다라고 계속 예산과 입법과 등등으로 설명을 하지만 반대로 대통령이 그래 왔습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윤석열이 탄핵 소추되기 전까지 25건, 한덕수가 권한 바통을 이어받아서 6건 하고 탄핵됐죠? 최상목이 7건 하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총 몇 건이에요? 38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 몇 년 만에 일어났다? 3년도 안 되는 시기 동안 38건. 비교하면 이미 역대 최고입니다. 이승만은 몇 년 했죠? 집권을 몇 년 했는지 비교가 안 되죠. 그 속도와 빈도가 비교가 안 돼요. 역대 최고입니다. 대한민국이 잘 보시면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민주화 이후에 안정화된 과정에서는 더더욱더 거부권 행사가 줄어요. 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장치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유들이 너무나 명백하게 눈에 띌 때.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자기 정책에 맞지 않는다고 그냥 거부권 행사하는 거예요. 거부권 행사는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정책과 자기 신념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권 행사하기 시작하면 여야를 국민이 여야에게 의석을 부여한 의미가 없는 거죠. 총선을 통해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했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그렇게 준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국회가 운영되는 것은 당연지사예요. 자꾸 여야 합의 얘기하는데 여야 합의 때로는 좋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안 되고 접점이 안 찾아지면 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헌법에 규정된 다수결의 원칙이고 그 원칙에 따라서 절차들을 진행해 온 겁니다. 항상 민감한 법안이나 크리티컬한 어떤 의안 그 사안에 대해서는요, 국민의힘이 입장을 안 내요. 아니, 입장을 내고 자기네들이 법안에 대해서 대안을 내고 이래야 거기서 치열한 토론 과정을 거쳐서 이 정도 한 발씩 양보해가지고 접점을 찾아나가면서 합의점을 마련하고 이러는 건데 합의를 하자고 하면서 정작 입장을 안 내요. 그럼 어떻게 합의합니까? 그래 놓고 일방 처리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일방 처리하기 전에 입장도 안 내고 이러면 그냥 자기네들 소수정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꼴밖에 안 되는데 그러려면 다수정당을 가지려고 하는 이 지난한 총선 과정의 노력 이런 거 왜 합니까? 그냥 소수정당 돼도 다 국회를 갖다가 합의 안 해주면 끝나는 건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수정당이 점에서 여러 가지 다수정당의 어떤 그런 정치 방침과 기조와 정책을 구사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야 합의가 안 됐으니까 일방 처리고 그러니까 우린 동의 못하고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한다? 이것은 전혀 어떤 정치 원리나 헌법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바탕 위에서 하는 행태에 불과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 아까 쭉 설명드렸지만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유연적 행태, 지금 헌법재판소나 헌법재판관들을 상대로 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공격들을 하고 있고 심지어 말로 그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구구 세력의 여러 가지 폭동 위력을 막 드러내고 있고 법원, 법관 마찬가지고요. 수사기관 다 부정하지 않습니까? 영장 집행 저지했었고요. 체포조차도 못하게 그때 당시에 제가 정말 너무 답답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법원으로 또 발부하던 영장을 들고 가는데 아니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이 12조 1항 써놨는데요. 이 모든 국민의 실체를 가지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받지 아니하고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벌 보안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거는 이제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에 따라서만 이 체포 구속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달리 얘기하면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이 있다라고 하면 체포 구속에 응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영장주의고 헌법의 이 법치주의 원칙이에요.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요, 그 영장 소위 말하는 그거를 이제 영장 항고제도, 그러니까 법원이 발부한 영장 자체가 이건 잘못됐다라고 다툴 수 있는 수단이 지금으로서는 없어요. 헌법과 법률에 그런 제도를 마련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일단은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을 일단은 수긍하라는 겁니다. 응하라는 거예요. 응하고 나서 예를 들면 체포나 구속 그런 거 응하고 나서 응하는 과정에서 이제 영장 실질 심사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발부되고 나면 일단 응하라는 겁니다. 응하고 나서 체포되거나 구속이 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소위 적부심사 청구를 하건 보석 청구를 하건 구속 취소 청구를 하건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수단은 두고 있지만 일단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서 법원이 이거는 영장을 발부해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해서 발부가 되면 일단은 응하라고 하는 게 우리 헌법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다 거부를 해버려요. 그냥 물리력으로 동반해가지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윤석열과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 국민의힘은 또 정당과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전혀 의문이 들고요. 이 정부 여당의 행태는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이미 너무나 많이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목표하는 바가 뭐냐? 저는 대통령 윤석열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그네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재판, 이 탄핵 소추가 기각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인용돼서 파면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저들도. 왜? 기각될 거라고 확신하면 저렇게 정치적 선동하겠습니까? 헌법재판관 공격하겠어요? 밉보일 텐데. 저도 변호사 출신이지만 재판하다 보면 되도록이면 판사들 심경 잘 안 건드립니다. 건드려서 뭐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렇게 나오는 거는 탄핵재판 좋은 결과 받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자신이 없는 거죠. 이미 그네들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정 내에서가 아니라 법정 밖을 향해서 정치선동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이 끊임없이 탄핵재판, 헌법재판소 법정에 나오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증인신문 과정에서 일정한 증인들을 눈으로 레이저 쏘면서 압박하는 것도 있지만 법정 밖에 있는 지지자들, 극우 세력을 향해서 끊임없이 선동을 하는 겁니다. 법정 메시지를 통해서. 그런 정치선동을 계속 하고 있는 게 바로 윤석열과 소위 여당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행태인데요. 극우적 행태죠. 대한민국의 보수가 과연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의 극우적 행태입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여러 극우 세력들이 이렇게 준동을 하고 있는 거죠. 매우 위험스러운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적어도 책임 있는 정치인,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자들은 이 국민적 혼란한 시기에 계엄과 내란과 탄핵과 이런 시기에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안정시키고 제대로 된 이 국정을 끌어갈 수 있는 방향타를 제시하고 해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앞장서서 이런 것들을 조장하고 있어요. 얼마나 한심한 집단입니까?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정당이 아니다. 저는 극우정당, 위헌정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 8조에는요, 정당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정당은 이렇게 목적,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항에서는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가 나서서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이렇게 청구할 수 있고 실제 헌법재판소 심판에 의해서 해산될 수가 있어요. 저는 국민의힘이 이미 목적은 모르겠어요. 뭐 국민의힘의 당 강령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그럴듯하게 뭐 여러 가지 써놨겠죠. 그러나 이미 국민의힘의 활동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현저히 벗어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헌법에 위배되는 정당, 위헌정당이고 저는 위헌정당으로서 해산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내에서도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견지할 거냐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도부 내에서도. 근데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위헌정당으로 규정하고 그에 합당한 조치들까지도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된다. 즉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이런 얘기도 촉구해야 된다. 이건 정부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당이 할 수는 없어요. 정부한테 촉구하는 거죠. 그런 것까지도 해야 될 정도에 이르렀다 국힘은. 근데 당 지도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최상목 대행이 지금 보이는 일련의 거부권 행사라든지 이 국회 선출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는 꼴이라든지 심지어 뭐라고 했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는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라고 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별도로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어제 그 재판이 재개됐다가 다시 종결이 됐어요. 곧 선고 결과가 나올 텐데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는 게 위헌이라고 나오더라도 임명할지 말지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공공연하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하면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고 한다면 임명해야죠. 그게 헌법의 명령이고 헌법재판소의 명령인데 그냥 헌법도 부정하고 헌법재판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꼴이에요. 그렇게 나오면. 그런 위헌적 행태를 최상목 대행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도를 넘고 있어요. 저는 이미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란특검법 계속 거부했지 않습니까? 내란특검법은 이 내란의 종식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수사기관들이 다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철저하게 가감없이 수상같이 수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을 내란특검이 해야 되는데요. 못하게 맡고 있지 않습니까? 상설특검은 어때요?
국회에서 이미 상설특검은 다 처리했어요. 상설특검법에 따라서 최상목 대행이 특검 추천 의뢰를 해야 됩니다. 국회에다가. 특검을 추천해 주세요라고 의뢰를 해야 돼요. 그럼 국회가 추천을 하고 최 대행이 특검을 임명을 해서 특검이 꾸려질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이미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 그 추천 의뢰를 안 해요. 의뢰를 안 하니까 그 다음 절차가 진행이 안 돼서 그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검도 임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설특검법, 일반 내란특검법 다 특검 임명을 다 봉쇄하고 있어요. 최 대행이. 그냥 헌법과 법률을 숨 쉬듯이 그냥 위반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나 답답한 지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최 대행에 대한 탄핵도 해야 될 시점이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저의 생각은 당 지도부와는 조금은 간격이 있습니다. 아직은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을 공식적인 당의 입장으로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쭉 드렸는데 이제 여기까지만 드리자니 조금 아쉬워서 기본권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제 기본권이라는 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아까 헌법 2장에 보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 거기에 이제 많은 기본권 조항들이 있거든요. 국민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는 가장 기본적 인권을 핵심적인 내용을 담아놓은 게 이제 헌법의 기본권 조항들일 텐데 예를 들면 21조 표현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이 추운 날씨에 엄동설안에 매주 토요일이면 또는 그 다른 날도 광장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지금의 이 국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행동은 바로 광장에 나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긴 하지만 법률적 대응도 당연히 중요하죠. 왜냐? 제도적으로 탄핵을 시켜야 되고 제도적으로 형사처벌을 해야 되니까. 그런 법 절차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광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들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헌법 21조 1항에 규정된 이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중대합니다. 집회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소위 정신적 기본권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라고 평가들을 합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다라고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집회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목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그 목소리는 주로 누가 낼까요? 힘없는 자들이 집회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이 국가 시스템, 사회의 이 시스템 속에서 자신들이 다른 경로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과정들이 있을 때 집회라는 형태로 집단적 의사를 표출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권력을 가진 자들한테 그 목소리를 전달하는 거예요. 관철시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큰데 매주 토요일 광장에 모인 우리 국민들, 당원들의 목소리가 바로 저는 헌법 21조 집회의 자유를 현실에서 정말 교과서적으로 실현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집회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법률로 구체화시킨 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소위 집시법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법률가로 활동하면서 집시법을 좀 많이 다룬 변호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집시법의 내용 중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대통령 관저 100m 내에서는 집회 시위 자체가 금지가 돼요. 소위 집회 금지 장소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 100m 대통령 관저 예전에 청와대에 있을 때요. 대통령 관저 100m 안에서 어떤 노동자분이 집회를 하다가 이제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어요. 재판을 하는데 저는 그 조항이 위헌인 것 같더라고요. 이 조항은 위헌이다. 왜? 아니 대통령 관저 100m 아니라고 해서 무조건 다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그 안에서 평화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라든지 대통령의 신체 위해나 이런 거에 크게 위해가 되지 않은 정도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냥 그런 거 저런 거 다 가리지 않고 무조건 금지. 이것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저는 재판 과정, 형사재판이었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위헌법률 제청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 위헌성 좀 따져주세요. 그 재판부한테 신청을 했어요. 재판부가 보기에 위헌성 좀 있어 보인다라고 해서 그것을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했습니다. 법원이.
그래서 3년, 4년 거쳐 저도 그러니까 위헌재청을 하면 그 형사재판은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정지가 됩니다. 이제 한 3년, 4년 지났어요. 저도 제가 형사재판을 변호하고 있는데 다 잊어버릴 만큼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그 한 3, 4년 지난 뒤에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 조항이 위헌이면 당연히 그 조항에 따라서 기소된 저의 의뢰인인 피고인도 이제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사건은 종결이 됐어요. 그렇게.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하물며 대통령 관저 앞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국민의 목소리를 보장해야 된다는 게 지금의 헌법 해석의 어떤 추세인데 우리 국민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소위 집시법상에 주요 도시, 주요 도로라고 막 다 설정을 해버려요. 주요 도로라고 설정이 되면 집회 시위가 많이 제한되거든요. 용산 대통령실 앞에를 막 다 주요 도로로 설정을 해버려요. 막 원래는 아니었는데 거기서 조금만 뭐 잘못하면 막 끌고 가버리고 그랬던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또 윤석열이 뭘 하려고 했냐면 뭐 야간 집회를 뭐 자제하라는 등 또는 소음 기준을 갖다가 완화시켜가지고 조금만 소리가 나면은 뭐 그것도 문제 삼는 이런 법령 개정들을 막 시도를 하고 실제 시도한 것도 개정한 것도 있고요. 만약에 집회 시의 자유 집시법 개정을 더 많이 해서 그런 것들을 더 옥죄놨으면 지금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토요일마다 나가서 우리가 함성도 질러야 되고 행진도 해야 되고 야간에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얘기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표출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게 바로 누구에게 이로운 걸까요? 그래서 권력자들은 집회의 자유와 항상 긴장관계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3조 노동 3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노동을 주로 하는 환노이기도 하고 노동을 한 20여 년 동안 이제 노동을 주로 다뤘던 사람인데 헌법 33조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라는 노동 3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는 헌법에 노동 3권을 명시하지 않은 나라도 있어요. 모든 나라가 노동 3권을 헌법에다 다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헌법에 노동 3권을 명시해놨어요. 법률이 아닌 헌법에. 그만큼 이 노동 3권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 기본적 인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노동 3권의 현실은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뭔가 노동 3권, 즉 노동조합을 만들고 조합활동을 하고 심지어 파업을 하면 뭔가 불순한 세력이고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빨갱이로 취급당하기도 하고 이래왔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헌법에 노동 3권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노동 3권은 그만큼 쉽지 않게 이렇게 침해받아 왔는데 헌법에 규정돼 있다라고 하는 것, 그만큼 기본적 인권으로 똑같이 우리가 보장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뭐 두서없이 이러저런 것들을 현 정국과 헌법을 좀 이렇게 결부시켜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짧게 이렇게 주고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 포고령은 국무회의 의결사항이 포고령이요. 네. 포고령, 그러니까 국무회의에서는 이 계엄 선포와 관련된 심의를 하고요. 그 심의 과정에서 그 계엄 일시라든지 계엄 사령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요. 포고령은 계엄 사령관이 발령하는 거거든요. 네. 임의로 공포를 한 겁니까? 계엄 사령관이 그 대통령이라든지 국무회의에서 정확하게 심의하고 이럴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정확하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고령이 네. 상당히 국민의 그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건데 네. 어떻게 보면 대한 사령관이 임의로 그 공포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냐 하는 네. 거고요. 네. 그리고 타당한 의견 같습니다. 예. 그 헌법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네. 국회의장이 일단 추천을 했지 않습니까? 국회의장이요? 네,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국회가 예. 예. 네.
그러면 행정법에서는 일단 행정행위 효력에서 구속력이 발휘되는 걸로 봐야 되는 거고, 네. 그 대통령은 임명해야 될 의무를 갖는 그 기속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통령이 뭐 임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재량 행위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청문회 과정에서 그 질의하는 내용을 보면 마땅히 국무총리나 뭐 부총리가 대통령이 임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재량 행위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게끔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그건 기소행위인데 네. 기소행위는 당연히 임명할 의무가 있지 않냐. 네. 그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당신이 범죄가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식으로 청문회에서 좀 추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런 내용들 그 선생님의 고견을 제가 잘 전달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요, 지금 우리 이용우 의원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주신 얘기를 매스컴을 통해서 낱낱이 다 봐서 다 알고 이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럴 때 너무 그 윤석열이가 원래 되면 안 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뭐 구두발을 그것부터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줬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상류도 안 된 그런 사람이 통치자가 됐다라는 그 자체가 국민의 정치 수준을 얘기해 주는 것 같고 일단 여기서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 찍어준 뭐 젊은 애들은 배제하고 이직들이 빨리 세대 교체가 됐으면 그래서 조금 그분들이 정말로 조금 뭐 인생 선배로서 뭐 다 아는 것처럼 뭐 정치도 모두 다 아는 것처럼 윤석열을 뽑아놨으니 이번에 탄핵을 하고 또 그 공범들도 권성동이나 뭐 권영세 그 국진단들 기각될 거 다 알면서도 요런 몰이를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정말 그 매스컴에서 요런 몰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구들이 더 막 기세하고 뭐 대구에서 집회하고 참 답답합니다. 그런 거 보면 진짜 욕 나오고 이제는 TV 꺼버립니다. 왜냐면 거기 뭐 TV 조선이니 뭐 뭐지요? 연합뉴스니 YTN이니 JTBC니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변인들이 안 나올 수가 없어서 나와서 대변을 하는데요. 변론 아닌 변론을 하는데 정말 짜증납니다.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고요. 저한테 진짜 법 없으면 총으로 다 쏴버리고 싶어요.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얘기로 아까 우리 이용우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몇 달째 씹으러 버리고 있으니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TV 안 봅니다. 저는 뉴스만 보는 사람이거든요. 예.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 이거를 얼른 참 우리 이용우 우리 의원님 아까 또 변호사로서 우리 이건태 의원님이나 다 법률가로서 발 뻗고 자도 된다고 하셨을 때만 위안이 되고요. 뉴스 보면 또 쓰잘데기 없는 얘기 나오면 우리 또 거기에 또 요런 머리가 또 그쪽으로 또 치우쳐지지 않을까. 사람들은 국민의 귀는 간사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제 열마디보다 선생님 한 말씀이 더 자중의 웃음을 주셨고요. 그 스트레스 받으실 때마다요. 저기 이용우 TV 들어오셔가지고 그렇습니까? 네, 제 거 보세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제가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헌법 관련 질문은 아니고 12월 3일 이후에 2주 동안 국회 앞에서 집회를 크게 했었잖아요. 그 탄핵 표결? 네, 맞습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다들 한 마음으로 소리를 치고 했었는데 국회의장 내부에서 그 소리가 들렸다고는 하는데 그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들렸나요? 들렸던가요, 의원님? 들린 것 같기도 하고 안 들린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그거 하나 궁금했어요. 네. 근데 저도 이제
그 집회를 계속 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갔을 때 약간 눈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누구에 뒤지지 않게 집회를 많이 다녀봤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완전히 바뀌었어요. 집회의 어떤 그런 뭐 문화랄까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뭐랄까 너무 신명나게 목소리들을 이제 표출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좀 그거 보면서 이 싸움 우리가 이기겠다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탄핵소추안이 이제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일주일 동안 쫙 밀고 가서 결국 이제 가결을 시켰고 아까 이제 그 선생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도 지역구에 가면 우리 주민분들이 뭐라 하냐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이 얘기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답답한데 사실 주민분들은 오죽하겠어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 절차와 형사 절차가 일단 트랙에는 올라갔고 탄핵 절차는 이제 거의 막바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형사 절차는 어쨌든 트랙에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구속 취소 청구까지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나와보려고 근데 20날 그 첫 공판 준비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판단이 있을 텐데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렇게 이제 구속 취소 청구가 기각이 되면 또 보석 청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는 다 훌륭한데 제가 누가 우리 당 대변인께서 11번을 그런 시도를 했다 그러나? 근데 11전 11패라고 지금 윤석열이 남은 100전 100패라고 생각을 하고요. 트랙은 다 탔고 시간의 문제일 뿐 주결점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완결될 때까지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계속 주시하지 않으면 권력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저희가 손에 손을 잡고 다음을 해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헌법위원장으로서 헌법 위에 있는 헌법 위에 있다는 국민 저항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거를 지금 어떻게 악용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강훈이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여론몰이를 하고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은 정강훈을 처벌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정광훈이 어디서 이제 주워들은 얘기 있어가지고 이제 저항권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막 윤석열 가가지고 꺼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게 이제 구속영장 17심사 그 당일 그렇게 했었어요. 18일인가로 기억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몰려가가지고 서구지법 폭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영장 발부되고 나니까 이제 막 치고 들어간 거잖아요. 정말 끔찍한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당에서 정광훈은 내란 선동과 소유죄 교사범으로 고발을 했어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정광훈의 행태가 뭐 정말 극악하지 않습니까? 종교인이라고 뭐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 극악한 행태를 보이고 뭐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뭐 일련의 과정에서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좀 오금을 박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당 법률위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내란 선동 그리고 소유죄라는 게 한 지역에 이 평온을 해칠 정도의 어떤 집단적 그런 물리적 행태들이거든요. 그 소유죄를 교사했다라는 걸로 또 함께 고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광훈이 얘기하는 이 저항권 행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련해서 그렇게 법적 대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 고발했다고 해서 그게 멈춰질까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대로의 목소리들을 계속 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위원장님 오늘 그 강의 참 유익하고 좋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번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참 많이 답답했어요. 그 탄핵이 빨리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제 그 반대에 이제 부딪혀서 이럴 때 국민 소환제 같은 것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제인가요 교섭단체장으로서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서 그 국회 연설을 하실 때 국민 소환제에 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게 말로만 끝나지 않고 과연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거를 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는 건지, 예, 그게 뭐 개헌하고 상관이 있는 건가요?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일단 그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이제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그 연설에서 이제 말씀하셨고, 평소에 문제의식은 그런 거죠. 이제 한번 뽑아놓으면 임기가 완료되기 전까지 국민들을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다. 거기서 출발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좀 더 책임 정치할 수 있도록 이런 소환 장치를 좀 마련하자라는 문제의식인 것 같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감론을박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상의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마당인데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법률 개정으로 가능한 거냐. 근데 어쨌든 당 차원에서 보기에는 일단 21대로 사실은 이거 발의한 내용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법률 현재도 22대에도 이제 발의한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서 좀 진행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좀 언급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강연 안녕하세요. 잘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헌법에 대한 강의나 뭐 내란 폭동이나 뭐 그런 원인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이재명 대표도 아직 2심, 3심 이렇게 남아 있긴 한데 아직까지 그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검찰들은 법으로 갖다가 아직까지도 장난치고 있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뭐 견제할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수사, 기소, 재판 이 일련의 과정이 그 검찰의 사건 조작 등등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주신 거죠? 예.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뭐 법원 사건 챙기느라고 당무를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장을 많이 받고 있는 건 실제 맞고요. 사실 저도 이제 변호사를 해봤지만 변호사를 하는 걸 넘어서서 그 반대 의뢰인의 위치에 있으면 정말 이 다른 일들이 손에 잘 안 잡혀요, 사실 웬만하면은.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정말 어떻게 저렇게까지 재판을 받으면서도 당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챙겨 나갈까라고 싶을 정도로 내공이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옆에서 보면은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가 그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런 문제의식 하에서 이제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개혁들을 해왔는데 거기서 이제 멈춘 거에 대해서 많은 또 그래서 비판들을 하고 있죠. 더 나갔어야 되는데. 네, 물론 이제 그 시기에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저간의 사정이 있었다는 의견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차기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근본적인 어떤 검찰 개혁, 해체에 준하는 어떤 검찰 개혁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요. 어떤 의원들은 그런 정도의 어떤 검찰 개혁을 분명하게 좀 해나가야 된다. 이런 사법 절차, 준사법기관의 어떤 이 시스템을 다시 재정립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할 정도로요. 심각하게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예, 저희가 시간 관계상 그럼 딱 한 분만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궁금한 게 정강훈 씨가 지금 계속 그 선동을 하면서 카드도 팔고 핸드폰도 뭐 가입해라 이러면서 그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경제 활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어떤 행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카드에 가입하라고 카드 모집하는 행동하고 얼마 전에 또 뉴스에 보니까 딸이 운영하는 알뜰폰 네. 그런 거 뭐 가입하라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를 계속 선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금이 나중에 몇 프로의 그 수수료를 그 정강훈 목사의 저 계좌로 들어가서 거기에 자금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그런 얘기를 제가 처음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알아보고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실제 계속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예, 농협에서 그 카드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해지를 하려고 했는데 반발이 심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거를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은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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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한번 하시죠. 뭐. 네. 좋은 강의 감사하고요. 제가 그 광장에 나가면 광장에서 외쳤던 목소리 중에 하나가 국힘당 해산이거든요. 네. 아까 보셨듯이 위헌 정당 심판이라는 게 정부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현 정부에서는 어렵다라는 결론이죠. 광장의 목소리는 국힘당을 해체하고 해산하라는 건데 그러면 다음 정권이 바뀌어서 신청할 수 있는 건가? 그런데 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힘당이라는 명패를 바꿔치기 하면 그러면 국힘당을 대상으로 하는 위헌정당 심판이 과연 타당한가? 할 수 있는가라는 것. 또 다음 정부에서는 한다라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또 들기. 만약 그것이 뭐 예전에 이제 신한국당이라는 이런 자유한국당처럼 이렇게 당이 바뀌어서 이렇게 분파가 돼서 나눠졌을 때 소속되어 있지 않은 소속이 바뀌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정당도 위헌정당 심판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해산을 이제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당연하게도 매우 엄격한 요건하에서 신중하게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의 활동을 당연히 존중하는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문제적 행위들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만약에 이런 행태들이 더 심화되고 반복되고 지속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고민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새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 때도 아마 저보다 더 많이 고민을 하고 신중하게 판단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당이 명패만 바꾸고 이런다고 해서 실체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정당도 다 승계되는 과정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명패가 바뀐다고 하면 그대로인 거고 사실상. 그리고 그 정당이 어떤 정당으로 바뀌더라도 그것이 다 그대로 승계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 정당이 그대로인 거죠 사실상. 그렇다고 하면 명패가 바뀐다고 해서 그 위헌정당을 다시 못하고 이런 건 아니죠. 그렇게 구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아무튼 저는 이제 굉장히 좀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정부는 아니지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촉구하고 위헌정당에다가 규정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목소리 낼 수 있죠. 당신네들은 위헌정당이고 해산돼야 마땅할 정당이야 라고 하는 얘기들은 할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실제 절차는 우리가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가장 요즘에 관심이 많은 분야에 대해서 또 열정적인 강연을 해주신 이영호 의원님께 다시 한번 저희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